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최근 대선 기사와 보도의 주요 특징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대선 미디어 속으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대선이 40여일 남았고 명절 끝나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이번 대선만의 특징이랄까요? 뭐 언론에서는 정책은 실종됐고 네거티브가 난무한 대선이다라고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역대 선거 다 그랬던 것 같고요. 이번만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는 비호감 대선? 뭐 이런 건 처음 등장한 것 같아요. 두 분은 이번 대선의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신죠? 먼저 우리 유 교수님부터. 일단은 뭐 비호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대선을 몇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만은, 좋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박진감 있고 막 스펙타클하고 하다 막 그러겠는데, 나쁘게 말하면은 이 현타가 오는 거죠. 예. 대통령을 이렇게 뽑아도 되나? 뭐 손바닥 왕자도 그렇고 뭐 눈물도 받고 무속에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금 복잡한 심정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선의 선택이 안 되면 차악은 피해야 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김평론가님. 뉴스를 보는 게 이렇게 피곤한 대선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대선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도 있고 뭐 논란도 있고 뭐 부적절한 일들도 막 일어나고 했는데, 그래도 뭐 대선이라고 하면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저런 길로 가자는 거구나, 또는 이제 어떤 후보가 되면은 이런 세상이겠구나 좀 그려지긴 했는데, 이번 대선은 그런 게 그려지기보다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만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자꾸 상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사평론가니까 뉴스를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얘기를 하면서 제가 PTSD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행을 하시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신기한 대선이다. 또 제가 느끼는 신기한 대선은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토론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97년 대선 때부터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거판에 등장했는데, 97, 2002, 2007년까지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고요. 2012년도 대선에서는 이제 당시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조금 회피하면서 몇 차례 안 이뤘습니다만, 지난 대선에 또 토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오늘 뭐 양자 토론이 법원에 방송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토론 없는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슬프죠. 이게 이제 그 내분의 셈법이 전부 다 다르긴 하겠는데, 그냥 수용자, 유권자 입장으로만 보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신비주의를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뭐 접하긴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필터링이 된다거나 아니면 참모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뭔가 필터링, 사실은 대통령 뽑을 때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닥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진짜 이렇게 쿡쿡 찌르고 막 이런 걸 보고 싶은데, 물론 그 네 분이 생각은 좀 다 다르겠지만, 근데 아쉬운 것은 정치인들의 가장 전문 영역은 뭐 협의, 뭔가 이렇게 타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좀 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뭐 토론을 뭐 안 했다기보다는 경선 과정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하긴 했거든요, 뭔가를. 그러니까 각 다른 당의 후보들이 모여갖고 토론을 안 하긴 했지만, 후보들이 자기의 견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들은 있었는데, 그런 걸 거친 후에 사실 되돌아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손바닥 왕자 논란이라든지, 그다음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뭐 바지를 벗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였다든지, 뭐 이런 거만 지금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토론을 해도 이게 뭔가 알맹이가 남는 거냐, 이게 의문이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이거를 또 이런 토론이 뭐 여러 가지로 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오고 그동안 토론을 회피하고 이런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아무튼 뭐 다자 토론의 형식으로 어쨌든 토론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알맹이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그걸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본격적으로 미디어 이야기 나눠보죠. 자, 우선 유 교수님, 그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언론에서 보이고 있는 특징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뭐 언론을 연구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걱정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언론의 고질병처럼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정파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수면 보수, 뭐 진보면 진보. 근데 그거 따라서 뭔가 논조가 바뀌는 것은 오늘 뭐 어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영역을 떠나서 부동산 보도도 그렇고 뭐 코로나 보도도 그렇고 막 그랬었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정파를 넘어서 약간 당파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파성이 되면 일단은 언론에서 가장 부작용이 뭐겠습니까? 이게 뭔가 비판을 못 해요. 그 본원적인 기능이 이제 워치독이라고 해서 감시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식구들끼리 같이 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가장 루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손해 보는 건데 그 부분을 좀 객관성 이런 것들 이게 뭐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실종된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네. 아닐까 싶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파를 넘어서 당파성을 띠고 있는 언론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네. 김평론가님 해외 언론과 비교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 해외 언론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논조의 차이나 이런 거는 있죠. 근데 예. 보통 이제 이런 질문하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해왔거든요. 해외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이 모범적인 언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이렇게 참혹한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에 해외의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거 치르고 바이든 대통령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주류 언론들 다 가짜 뉴스라고 그냥 해버리고 예. 또 자기들끼리 뭐 대한 언론이라고 해서 뭐 브레이트바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아는 뉴스를 막 생산해내고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온 말입니다. 그게. 그런 걸 볼 때 외국의 언론 상황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쪽으로 가는 뭐 그런 같이 가는 뭐 흐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지금 직면한 문제의 어떤 일단을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 좀 활성화되면서 이제 온 그런 측면들이 그래서 크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신문 지면을 보면은 그래도 지면에 실리는 기사들은 뭐 거기도 여러 가지 술수가 있고 공작이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나마 정돈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클릭수를 유도하는 기사랄지 자극적인 기사랄지 이런 걸 인터넷에서 다 해버려요. 그럼 이게 아무리 신문이 자기의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소용없는 거죠. 인터넷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해외 언론과 우리나라의 언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언론은 특히 그 부분에서 더 해외 언론과 비교해서 심각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혹자들은 그래도 해외 언론은 이 선거 기간 즈음에서는 누구를 특정 이념 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표명하고 하는데 우리 언론은 그걸 다 숨긴다.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사지가 불편부당인데 과연 선거 기간에 불편부당하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역시 뭐 또 우리 김평론가님 이야기는 외국과 그렇게 큰 차이 좀 없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을 두고 MBC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게 원래 서울의 소리에서 먼저 취재가 끝났습니다만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하지 않고 MBC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언론 학계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뭐 이제 그 메이저 언론에 비해다 사실은 메이저란 말 그렇게 막 쓰지는 않습니다만 메이저 언론에 비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조금 뭐 이렇게 언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한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2022년 미디어 환경에 의거하면 사실은 영향력으로 따지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다가는 되고 어디다가는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네.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냥 뭐 정부 수용자 입장에서는 MBC로 나가나 어디로 나가나 그냥 접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잣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다면 그냥 똑같이 다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건데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이게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된 무슨 정책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구나. 뭐 후진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현실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 뭐 레거시 미디어도 말씀해 주셨고 네. 뉴 미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뉴 미디어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일까요? 과거보다는 완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뉴 미디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유튜브 이런 걸 그렇죠. 통해서 이제 많이 송출되는 예, 이런 콘텐츠들인데 예. 지금 어쨌든 메이저 언론에서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정파성을 뭐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사실 저 언론은 저기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뉴미디어의 경우에는 그 어떤 자기의 정파적 입장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그렇죠, 상황을 그렇죠. 보면은. 네. 그래서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라는 걸 내걸고 이렇게 많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동안 메이저 언론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뉴미디어가 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뉴미디어의 경우에는 또 자기의 정파성을 이 기성 언론보다도 더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널리즘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뉴미디어의 특성은 특성대로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도 거기에도
경우에도 어떤 저널리즘의 원칙에 의거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춰져가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런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명과 암이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또 이용자들이 현명하게 이걸 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평론가님이 그 뉴미디어의 어떤 뭐 단점이랄까 폐해를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게 정파성을 명확하게 띄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확증 편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들은 맹목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실 참 예전에 그 교과서에서 배워도 뭐 확증 편향이니 뭐 필터 버블이니 이런 거 지금 이제 굉장히 소문도 많이 나고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뉴미디어의 뭔가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가 뭔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근데 그 나쁜 점이 아까 이제 그 이동영 승부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마케팅에 보면 8대2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80%의 매출은 사실은 20%의 고객에 의해서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을 계속해서 시전하는 게 그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보면 똑같은 팩트라고 해도 이 사람들 요거만 보고 계속해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뭐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영향력에 맞는 뭐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뭐 공영방송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나누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뭐 방통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이번 선거 때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비가 되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이제 갈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가 더. 근데 뭐 뉴미디어나 올드미디어나 결국은 마지막은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느냐 그러게 말이죠. 뭐 그런 문제인데 뉴미디어는 광고 조회수 슈퍼챗으로 돈을 번다. 그러면 기존 미디어는 광고와 조회수인데 그래서 그런지 기존 미디어에서 제목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거죠. 기존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클릭을 유도한다. 뭐 이런 점도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다. 예를 들면 지금 무당 이슈라든가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클릭하기 좋잖아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뉴미디어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성 언론의 클릭 장사라는 공통 분모가 이제 인터넷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오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는 지면만 있으면 예를 들면 신문의 경우에 그 지면이 발행되는 부수에 비례해 가지고 광고를 따오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거기서 광고를 넣고 이제 대기업의 광고를 뭐 받았으니까 우리가 좋은 기사를 써줘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작동을 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사 하나하나의 어떤 그러한 어떤 뭐랄까 선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인터넷이라고는 배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얻는 수익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고 이게 뉴미디어화된 기성 언론의 어떤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성 언론들이 자기의 이제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기성 언론이 자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론장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는 역할이야. 뉴미디어는 좀 주변적인 거 해.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적극적으로 편승을 하면서 지면에서는 못할 얘기를 인터넷에서 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뭐 무속 논란이라든가 자극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또 예를 들면 그 인터넷판 언론에서 끌고 가는 이슈들이 있어요. 뭐 커뮤니티발 보도 이런 거를 막 끌어와서는 예, 커뮤니티에 예. 누가 올린 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도 안 되는 거를 많죠. 정적인 이슈까지 끌어와가지고 막 클릭해서 장사하고 그 보도도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익이 어떻게 그러면 창출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그걸 언론은 그런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예.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광고 그리고 클릭 수 이 두 가지로만 돼 있는 게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게 보면 그 약간 자조적인 걸로 출입처가 SNS냐? 출입처가 유튜브냐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있는 영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기존 언론은 지금 제목 장사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드라인 장사도 하고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있는 영어는 아닌데 있어빌리티랑 클리커블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만 있으면 어떤 거라도 영원이라도 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아까 네거티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참 애매한 경계가 있어요. 네거티브냐 뭔가 검증이냐 이게 예. 보면은 옛날에 내로남불이 유행했는데 요새는 뭐 내가 하면 검은 내검 뭐 남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뭔가 정확하게 검증을 안 해주고 왜 그러냐면 애매하면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게 글쎄 뭐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역할이나 예.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할 예. 수밖에 최근에 없다. 이제 SNS가 출입처냐 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좀 요즘 보면은 SNS에 누가 이제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뭐 받아서 쓰잖아요. 다운표 이게 쳐가지고 쓰죠. 네, 취재를 한 것도 워낙 아니고 뭐 다운표.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특정 인사의 발언을 굉장히 많이 받아쓰고 뭐 이런 네. 과정이 있었는데 잘 네. 보면 그 언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자기가 논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 SNS에 어떤 사람이 올린 거를 대신 인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로 이제 자기가 할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본인들이 칼럼이나 사설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게 옳은 거냐 저널리즘 의문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 중에 심지어 이 관심 끌기 위해서 그런 걸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인사가 뭐 3일 동안 이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안 올리다가 올렸다. 그럼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침묵 깬 누구누구. 침묵 깬 이동형. 뭐 나는 승부를 걸었다. 나는 승부사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또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제목 잘 다는 것만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예. 그래요. 그 관련해서 그 가장 많은 다운표 인용된 사람이 진중권 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중권 씨의 말을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김평론가 말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아니냐 그게 이런 비판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종이신문 이야기 줬습니다만 지금 뭐 기존의 미디어가 종이신문, 방송, 뭐 종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채널로만 뉴스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종이신문조차도 유튜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거기서도 또 종이신문하고 다른 또 자극적을 내보내니까 이게 다 섞여져 있다 지금은 그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네거티브 얘기를 살짝 했는데 이거는 이제 김평론가한테 먼저 여쭤보죠. 그 정치권에 네거티브를 세게 하면 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거티브를 먼저 갖고 오는 후보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또 이 선거 막판에는 네거티브가 굉장히 팔을 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거티브가 이제 나를 향한 지지를 이제 끌어오는 것은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데 남을 깎아내리는 효과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네거티브 너무 많이 하면 진다라는 거는 남을 깎아내리는 뉴스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뉴스를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이제 역풍이 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거 이게 더 이제 심화됐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과거에는 선거할 때 이런 네거티브 이슈나 네거티브 논리를 음성적으로 했습니다. 음성적으로 뭐 동네 지역구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종이에 써갖고 돌린다든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고 뭐 이 메신저를 통해 돌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는 언론들까지 거기 다 결합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뉴미디어 유튜브에서 이제 하는 얘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왔으니까 나도 뭐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네거티브 이슈가 더 커지는 건데 그렇게 그런 것이 관심을 끌고 선정적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권이 또 거기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유권자들 또 지지자들이 그걸 막 욕을 막 해요. 이 뭐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언론에 대해서 이쪽 네거티브를 인용해서 썼는데 왜 이쪽은 얘기를 안 하냐. 대표적인 게 김건희 씨 녹취록 나왔는데 왜 이재명 형수 욕설은 안 하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저널리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같은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전혀 다른 사건이고 전혀 다른 성격의 얘기인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저쪽에 불리한 얘기 한 번 해줬으니까 이쪽에도 불리한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냐라고 하면서 이 공정성을 의심하는 기류가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정치권이 네거티브 선호하는 것도 언론과 유권자가 다 같이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그림이어가지고 이게 쉽게 근절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비호감 대선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만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네거티브가 성공했으면 그 네거티브라고 남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그러니까 그거는 검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회창 그 자녀 뭐 병역 뭐 이런 거였겠고요. 근데 저는 그 이쪽이든 여든 야든 간에 캠프가 좀 알아줘야 될 것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거티브를 쓴다고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얘가 더 나빠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도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이인재 캠프에서 그 노무현 그 장인어른 얘기했다가 이렇게 되치기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가장 그 단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되치기를 당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에도 있었어요. 이게 보면 2016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트럼프 또 뭐 한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란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미셸 오바마가 그걸 듣다가 뭐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막 네거티브하고 난리 쳤겠죠. 근데 미셸 오바마가 그 명언을 남기죠. They go low, we go high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멋있었던 건 뭐냐면 네거티브와 관련돼서 정말 경종을 울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스핀 닥터라고 하잖아요.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로부터 또 열광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주변에 역술인이든 무속인이든 이런 사람들 둘 게 아니라 한국인이 가장 민감하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뭔가 심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유혹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걸 보면 또 네거티브 캠페인이 성공을 거둔 예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막 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막 이럴 경우에 핵폭탄 터지는 어떤 TV 광고 같은 거 내가지고 상대 후보의 어떤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캠페인들이 먹힌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공론장 역할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검증해야 될 대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널리즘의 잣대로 봤을 때 이건 다룰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도 아 그런 차원의 얘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정치판 또 선거 때 항상 지적된 게 이제 지역 감정,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미디어가 이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미디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갈등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오히려 조장한다. 이런 지적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뭐 그런 말 있어요. 저희도 하는데 뭐 미디어는 갈등을 먹고 산다라는 게 좀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 뭐 길게 얘기하면 사실 뭐 포털 얘기도 하고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이런 거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언론이 지금 아까 뭐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약간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게 레거시 미디어가 됐든 뭐 공영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미디어가 결국은 뭔가 수렴이 되는 게 유튜브로 수렴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는 뭐 클릭 안 받으면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부에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은근히 무슨 뭐 이렇게 회의하고 그러면은 잘 됐으면 괜히 뭐 이렇게 뒤가 좀 뜨거워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도 똑같이 생활자인데 계속해서 뭔가 갈등, 클릭되는 거 막 이런 것들 자극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썬데이 서울 뭐 사건과 실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막 낮아지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언론이 뭐 제가 프레스 오블리주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니까 갈등도 해소할 수도 있고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영향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 어렵지만 조금 고하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갈라치기라는 게 특히 이 언론이 좀 심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최근에는 젠더 갈등이요 결국 이 지역 갈등이나 이런 건 과거에는 예를 들면 지역 간의 어떤 지역 감정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지역에 유리한 후보가 누굴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익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 젠더 갈등은 완전히 뭐 서로 이제 싸워가지고 누가 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 문제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근데 언론의 보도를 잘 보면 언론이 보통 이제 정치권의 무슨 논란 같은 거 이제 보도할 때 틀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다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거 뭐 여성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를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여경 논란이라든지 이런 여성 관련된 이슈인 경우에 뭐 남성들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걸 붙여가지고 그럼 그 기사만 눌러 보면은 이미 이제 그 논란은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 몇 명이 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 사회의 중요한 어떤 공론처럼 다뤄주고 있는 이슈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경 논란이다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젠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올림픽에서 나타난 안산 선수에 대한 이 쇼컷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일부에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언론이 이것도 그럼 왜 그런 거냐? 결국 그것도 그런 젠더 갈등이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언론이 자기의 어떤 정화 능력이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언론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제 뭔가 질문할 시간을 주잖아요. 그럼 흡사 뭔가 약간 싸움꾼의 심리처럼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 들은 적도 없어요, 아직은. 근데 뭔가 싸움을 붙이려고 해 싸움꾼의 심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게 좀 묘하거든요. 싸움을 말려야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말리면 저 재미가 끝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선정적으로 후보한테 이렇게 쿡쿡 찌르고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헤드라인을 어떻게든지 얻으려는 그 심정은 이해하나 그건 본인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도 라디오 매체로 나가기는 합니다만 유튜브 매체로도 나갑니다. 유튜브 매체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실시간으로 달아주고도 하는데 오늘 댓글란에 거의 대부분의 글은 젠더 갈등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글 또 이재명은 아마 젠더 갈등을 결국은 극복 못할 것이라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글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슈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또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대담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대선 미디어 속으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또 두 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미디어 속으로 김민하 시사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신방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